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세계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남부에 매니토바 주라는 곳이 있어요. 미국과 국경지대고 여기서 가장 큰 도시는 위니펙이라고 합니다. 곰돌이푸로 알려진 지역이에요. 곰돌이푸 영어 이름이 위니죠. 여기 출신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위니펙에서 일어난 굉장히 특이한 경우의 사건인데요. 1979년이었습니다. 자넷 라이머와 론 라이머는 14살이 된 쌍둥이 딸 브렌다와 아들 브라이언을 키우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부부 사이가 좋고 아이들도 건강해서 화목한 집안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가족에겐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 관한 문제였어요. 얼마 전부터 아이들이 사춘기가 시작됐는지 키가 빨리 자라거나 말과 생각도 어딘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인 브라이언은 다른 남자 아이들처럼 체격이 커지고 얼굴에 수염이 나기 시작해요. 변성기가 왔는지 목소리도 변했습니다. 성인이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딸인 브렌다도 비슷한 시기에 신체적인 변화를 거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브렌다의 변화는 어딘가 이상했다는 겁니다. 여자아이들이 겪어야 하는 그런 변화가 아닌 거예요. 키가 자라긴 하는데 남동생처럼 어깨도 넓어지는 겁니다. 목소리가 낮아지고 수염이 자라는 거예요. 남들과 다른 이상한 신체 변화에 브렌다는 동네에서 놀림감이 됐고 괴롭힘도 당했죠. 딸을 두고 볼 수 없던 라이머 부부는 병원에 데려가 여성 호르몬제를 맞게 했습니다. 병원에 몇 번 다녀보니 다행히 딸은 여성 체형에 비슷하게 변해졌어요. 부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브렌다는 이 호르몬제가 자기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체적으로 여성의 모습이 되긴 했지만 이런 변화가 하나도 기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브렌다는 어릴 때부터 여자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인형이나 소꿉장난보다는 남동생과 운동을 하거나 전쟁놀이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도 여자아이들과 어울리는 게 어려웠죠. 학교에 입학하자 브렌다는 자신의 친구들과 어딘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 원인을 알지 못해서 항상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남자 성격의 브렌다를 따돌렸고 남자아이들은 브렌다가 여자라는 이유로 같이 놀지 않으려고 했어요. 남동생인 브라이언이 누나를 챙기긴 했지만 그래도 항상 같이 다닐 수는 없는 거죠. 남자나 여자 쪽 어디에도 낄 수 없던 브렌다는 자신이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따돌림과 놀림감이 됐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브렌다가 우울증이 생기게 되죠. 라이머 부부는 브렌다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딸을 위해 예전에 있던 일 하나를 털어놓기로 했어요. 사실 부모는 브렌다에게 오랫동안 감춰오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80년 3월 14일 아침 라이머 부부의 집에는 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아빠인 론 라이머는 딸인 브렌다를 데리고 집 밖에 외출을 했고 집안에는 엄마인 자넷 라이머와 쌍둥이 동생인 브라이언이 남아있었죠. 자넷 라이머는 브렌다와 남편이 집을 나가자 한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인 브라이언을 불러요. 진지한 이야기를 해줄 테니 놀라지 말고 잘 들어달라고 하는데요. 자넷은 14년 전인 1966년에 일어난 의료사고와 누나인 브렌다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의 이야기를 다 들은 브라이언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 물건을 집어 던졌고 큰 화를 냈어요. 아직 14살인 아이에게 엄마가 들려준 그날의 사고와 누나에 관한 진실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 볼게요. 1965년 8월 22일 자넷은 쌍둥이 아이를 낳습니다. 두 아이 다 건강하게 자랐어요. 부부는 아이들의 이름을 브루스와 브라이언이라고 지어줬죠. 여기서 벌써 이상한 점이 보이죠. 딸인 브렌다가 아니라 브루스라는 아이였다는 겁니다. 지금 부부가 키우는 쌍둥이는 브렌다와 브라이언인데 대체 브루스는 누구냐는 거죠. 사실 이날 자넷 라이머는 아들 쌍둥이를 낳았어요.
브렌다 대신 브루스라는 아들을 낳은 겁니다. 브루스와 브라이언은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그리고 1966년 1월 아이들이 7개월이 됐을 때 부부가 병원을 찾아갑니다. 포경수술을 해주려고 한 거죠. 여기서 14년간 비밀로 해오던 의료사고가 생긴 거고요. 첫째 아들인 브루스의 수술을 맡은 의사는 그 시대에는 아직 낯설었던 기계인 전기 소작기를 이용해서 수술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전기로 피부를 절단한 거죠. 그런데 아직 기계 조작이 서툴렀던 의사의 실수로 브루스의 성기 일부가 큰 화상을 입으면서 잘려나가 버린 거예요. 형의 사고로 동생인 브라이언은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라이머 부부는 브루스의 재수술을 위해 전국의 모든 병원을 다녔지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요. 아이가 7개월밖에 안 된 데다가 1960년대의 의료 기술로 아이의 성기 재건 수술을 진행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부모는 자신들의 실수로 어린 아들에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들에게 저지른 일을 책임지려고 했어요. 이때 부부에게 구세주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존 머니라는 박사인데요. 1960년대 후반부터 30년간 세계 최고의 성 전문가이자 심리학 분야의 선구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성정체성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고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성정체성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었죠. 라이머 부부가 존 머니 박사를 알게 된 건 1967년 2월 TV에 나와 인터뷰하는 박사를 보면서였습니다. 당시 존 머니 박사는 성중립성 이론을 주장했는데요. 성중립성 이론은 갓 태어난 아기들이 아직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중성이며 정신적으로 2살 이후 사회적 학습과 환경에 따라 남성이나 여성으로 결정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염색체로 결정되는 타고난 성별보다 어떤 환경에서 학습을 받고 자라냐에 따라 개인의 정신적인 성이 결정된다는 거죠. 따라서 성별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이 방송을 본 라이머 부부는 존 머니 박사가 브루스에게 일어난 일을 해결해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부가 바로 이 박사에게 편지를 써요. 브루스의 상황을 설명했고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답장이 옵니다. 브루스를 도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존 머니 박사는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면서 아이의 양육 환경과 교육만 잘 설정된다면 남자로 태어난 아이지만 얼마든지 여성으로 키울 수 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머 부부에게 아들이 이미 성기가 망가져서 보고는 불가능하니까 이참에 차라리 성전환 수술을 받게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한 거예요. 황당한 말이었지만 라이머 부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박사 외에 아이를 도울 사람은 없었고 그나마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존 머니 박사는 브루스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으로 자라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아들에게 의료사고의 죄책감을 갖고 있던 부부는 미래를 위해서라는 설득에 넘어가서 결국 어려운 이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브루스 라이머는 태어난 지 22개월 만에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이 됐고 이름도 브렌다로 바뀝니다. 라이머 부부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4년 뒤에 다시 보니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던 거죠. 그래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있는데요. 아무리 아들의 성기가 훼손되는 의료사고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죄책감이 들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최선의 결정을 한 거겠지만 결과적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부모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브루스에게 심각한 일이 생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고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할 경우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성인이 됐을 때 성기능의 장애가 체감되긴 하겠죠. 그래도 아무리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 수술이 꼭 필요했냐는 거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요. 이 당시 라이머 부부의 편지를 받은 존 머니 박사는 굉장히 기뻐했었다고 합니다. 왜냐? 이 사람 입장에서 브렌다는 자신이 오랫동안 주장해 오던 성중립성 이론과 환경에 의해 진짜 성이 결정된다는 주장을 증명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거죠. 일란성 쌍둥이의 남자아이인 브라이언까지 있는 완벽한 실험 대조군이 갖춰진 겁니다. 존 머니 박사는 애들을 실험 표본으로 본 거예요. 만약 브렌다의 실험과 치료가 잘 진행되고 여성으로 잘 자라게 되면은 존 머니 박사의 성중립성 이론은 옳다는 것이 증명되고, 그러면 역사에 남는 업적을 쌓게 되는 거거든요. 한동안 실험은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원피스를 입고 건강하게 자라는 브렌다가 공개되자 사람들은 존 머니 박사에게 다윈을 이을 만한 엄청난 이론이라고 평가했어요. 브렌다의 실험은 존 머니 박사를 성 관련 심리학계의 최고 권위자로 올려놓는 최대의 업적이 됐습니다. 존 머니 박사는 1년에 한 번씩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면서 브렌다를 만났고 진짜 여성으로 만들기 위한 치료를 계속했어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도였지만 그래도 잘 치료되면은 이 가족 입장에선 다행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치료를 했는지 아이 부모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존 머니 박사가 브렌다에게 한 치료들은요, 학대였어요. 8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여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면서 출산하는 여성의 비디오를 강제로 보여줬고요. 쌍둥이에게, 동생도 포함되는 겁니다, 각각의 성 역할을 교육한다면서 포르노를 보여준 뒤에 따라해보라고 시킨 거예요. 아이들은 박사를 만나고 올 때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했습니다. 브렌다는 박사를 만나라고 한다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죠. 존 머니의 치료는 브렌다를 여성으로 자라게 하는데 사실상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오랫동안 교정을 시도했지만 브렌다는 서서 소변을 보려고 했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형보다 자동차나 칼싸움 놀이를 더 선호했죠. 자랄수록 남자아이의 모습과 행동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남자아이니까요. 하지만 존 머니 박사는 자신의 업적을 위해 브렌다의 행동은 활동적인 여자아이가 보여주는 정상적인 행동이며 남자 형제의 태도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가짜 실험 일지를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브렌다의 실험이 당연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했고, 특히 라이머 부부는 끝까지 신뢰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비밀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14살이 되던 때 사춘기가 오자 상황이 심각해진 거예요. 브렌다가 점점 남성적으로 변해가는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여성 호르몬제를 맞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런 게 오히려 브렌다에게는 역효과였던 겁니다. 자식의 고통을 더 이상 볼 수 없던 라이머 부부는 결국 아이들에게 그동안의 비밀을 알리기로 했고, 1980년 3월 14일 아침, 엄마는 동생인 브라이언에게, 아빠는 브렌다에게 각각 그 사실을 털어놓게 됐죠. 그동안 누나라고 생각했던 브렌다가 사실은 쌍둥이 형이라는 사실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화를 냈죠. 반대로 같은 시각, 아빠와 둘이 외출해서 아이스크림을 먹던 중 브렌다도 아기 때 자신에게 일어난 의료사고와 성전환 수술에 관한 사실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말을 들은 브렌다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동생과 다르게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진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스크림이 다 녹을 때까지 가만히 서 있기만 했죠. 진실을 알게 된 브렌다는 오히려 이제 편안해졌어요. 어릴 때 겪은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잊어버리고 모든 걸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름을 바꾸는 거였어요. 브렌다에서 남성적인 이름의 데이비드 라이머로 바꿉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환 수술을 받아요. 원래의 남성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수술 도중에 감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정에 없던 수술을 여러 번 더 받기도 했지만 결국 6년 만인 20살에 데이비드 라이머는 여자친구도 만날 수 있을 정도의 모든 기능이 정상화된 남성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브렌다에서 데이비드가 된 지 20년이 지나요. 30대가 된 데이비드 라이머는
제인 폰탄이라는 여성과 결혼했고 새 아이를 입양해 키웁니다. 남성으로의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됐어요. 하지만 과거를 극복한 형과는 다르게 쌍둥이 동생인 브라이언 라이머의 상황은 그러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형에게만 집중했던 거죠.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신경 써서 더 키우는 바람에 브라이언은 무관심으로 거의 방치된 채 살았거든요.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자 당사자인 데이비드보다 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때 사건으로 브라이언에게는 조현병이 생깁니다. 평생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생활이 나빠졌어요. 결국 2002년 7월 1일 브라이언 라이머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합니다. 동생의 사망은 이제 정상으로 살고 있는 데이비드에게 다시 위기로 다가왔죠. 브라이언이 사망하고 2년이 지난 2004년 5월 4일 아침, 캐나다 위니펙의 마트 주차장에서 총소리가 울립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총소리가 난 곳은 어느 자동차 안이었는데요. 누군가 타 있었습니다, 안에. 총알이 머리를 관통해서 사망했고 많은 피와 상처로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죠. 하지만 차 안에서 시신과 함께 발견된 소지품으로 사망한 사람의 이름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날 주차장 차 안에서 자기 머리에 총을 쏜 사람은 데이비드 라이머였어요. 데이비드 라이머가 목숨을 끊은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어릴 때 벌어진 의료사고와 강제로 진행된 성전환 수술을 겪고 몇 년간 치료라는 이유로 생체 실험을 당했어요. 그전엔 이유도 잘 모르면서 부모를 따라가 호르몬제를 맞아갖고 성 정체성에 혼란이 왔죠. 이 일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이 모든 게 자기는 기억에도 없는 의료사고와 성전환 수술 때문이었고 남성으로서의 자신을 되찾기 위해 6년간 여러 번의 재수술을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번엔 동생이 죽은 거예요. 이 충격으로 데이비드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됐고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마침 이 시기에 아는 사람에게 사기도 당했어요. 큰 돈을 날렸거든요. 여러 사건이 겹치면서 데이비드는 점점 예민해졌고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심지어 집안 사정을 참지 못한 아내까지 집을 나가버려요. 정신적으로 크게 지친 데이비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데이비드는 38살에 사망했어요. 결국 두 아들은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라이머 형제의 부모는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다가 선택했던 건데 오히려 최악의 선택이 됐다며 아들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는데요. 부모의 욕을 너무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위해 항상 좋은 선택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좋은 선택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도 부모란 역할은 처음이라서 겪어보지 못한 일은 서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데요. 이 존 머니라는 전문가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사람을 자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한 거예요. 연구 윤리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치료할지를 밝히고 부모와 합의가 있었다면은 이야기는 좀 달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 이익만 위해서 무리하게 치료를 했던 겁니다. 라이머 형제는 사실 이 사람이 죽인 거죠. 부모가 당연히 자기 자식에 대한 죽음의 죄책감이 있겠지만 너무 모든 책임을 다 지려고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부모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이것도 소개하면서 마칠게요. 이번 이야기는 최연소이자 2번의 성전환 수술을 한 남자 데이비드 라이머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고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이해가 되죠. 이런 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이었는데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존 머니 박사의 이름값을 제대로 하네요. 이야기인데요. 브루스를 브랜더로 바꾼 이 수술 이후 17년 정도를 존 머니 박사와 존스 홉킨스 병원이 성전환 수술의 성공 사례로 환자들에게 소개했다는 거죠. 광고 모델처럼 쓰인 거예요, 브랜드가. 그리고 이 수술이 알려지자 부모들은 간성이라고 부르는 수천 명의 인터섹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아이들을 낳으면은 부모가 탯줄을 떼기도 전에 존스 홉킨스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시켰고 아이들이 강제로 성별 교정을 당해왔습니다. 인터섹스에 관한 이야기는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육상선수 미스터리에서 소개했었는데요.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에 링크가 나오죠. 누르시면 바로 이동됩니다. 하지만 성정체성이라는 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결과적으로 브렌다 라이머에 관한 실험은 실패했고요. 존 머니 박사의 성중립성 이론은 옳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틀린 이론이에요. 결국 1979년 10월에 존스 홉킨스 병원은 존 머니 박사의 성정체성 클리닉을 폐쇄했고요. 존 머니 박사는 브렌다 실험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려고 라이머 형제나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강제로 성전환 수술을 해왔어요. 하지만 한 번도 가족이나 피해자에게 사과한 적 없고요. 자신의 이론이 틀렸다는 확인이 됐는데도 끝까지 이 성중립성 이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여기까지.